안녕하십니까, 박상일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사실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2025년도 본 예산안이 통과된 작년 2024년 12월 10일 이후에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4년 12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감액만 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증액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 직후부터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시다시피 12월 3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 때문에 전국이 정치적인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추경 이야기가 한순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면서 추경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나올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된다면 대선 이전에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면 아마 가장 시급하게 논의될 내용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응 정책과 추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대선이 있게 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박상일의 경제브릿지에서 추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2월 13일에 이른바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24조,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11조 원을 쏘아붙자라는 내용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4대 패키지를 제시했는데요.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지역화폐,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1인당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 13조 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될 때 지자체에서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보충해주는 2조 원 해서 지역화폐 발행에 한 15조 원을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정한 비율 이상 소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많이 했던 바우처 사업, 8대 분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같은데 5천억,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 보상으로 2조 8천억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AI 반도체 투자 확대라든지 또는 R&D 투자를 위해서 5조 원 추가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고교 무상 교육 지원하고 5세 이상 무상 보육 지원에 1조 2천억, 그리고 지방재정 보강에 2조 6천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15조 규모의 추경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처럼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추경을 가지고 치고 나가니까 되어간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원을 하는 추경을 하자. 그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선불카드를 주자. 그리고 소상공인 700만에게 전기, 가스, 요금 이런 것들 쓸 수 있게 1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주자.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하자. 이래서 한 15조 원 안에서 추경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추경을 논의하기 앞서 이 추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실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이 경기 하강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말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하는 추경안을 내놓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업보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주자, 또 설비 같은 것들 지원을 최대 200만 원 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 중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IMF 이후에 가장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소상공인들이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분들이죠. 지금 소상공인 숫자가 최근에 20만 명 감소했다. 폐업률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5조 원 이렇게까지 사실 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 내지는 내수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춘 중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에 24조 그리고 11조 원을 쓴다는 것인데요. 소비 진작에 24조 원을 썼을 때 우리나라 GDP가 한 2,400조 정도 됩니다. 1% 안 되는 소비 진작을 위한 충격을 하는 것인데 승수효과라고 해서 재정 지출을 누리면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예산을 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재정 승수가 1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재정 지출을 1% 늘렸더니 경제 성장률이 파지티브하게 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20조 정도 추경을 제시하면서 20조 정도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한 0.2%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조면은 우리 전체 GDP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0.2% 정도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럼 승수가 예를 들어서 1.2 이상 된다는 말이죠. 1.3, 4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는데 이 재정 승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승수 효과가 달라질 것이고 또 승수 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승수 효과가 아주 클 것인가라는 것은 의문이고요. 특히 민주당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은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고 추가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던 그 이상을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사람들이 지역화폐로 사고 그 다음에 원래 쓰려던 돈을 저축을 하거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 승수 효과가 별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진작을 위한 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라고 할 때 1%라는 게 충분한가라는 생각도 하나 들지만 이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R&D 같은 보조금을 5조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R&D 보조금을 많이 지불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AI 산업이 발전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 성장이나 첨단 산업의 최첨단을 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R&D 지출들이 오히려 혁신 성장을 도우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정부 R&D에만 의존하게 하고 또 정부 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즉 뭐냐면 추격형 R&D만 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AI 강국이다, AI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이미 도래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AI가 상업화되는 데 시간 지체, 캐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뭐 한다는 거 추격형 혁신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했고 지속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민주당 쪽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권에 상관없이 항상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이번에 민주당 추경안 역시 그런 의미에서 새롭지가 않다. 다만 지역화폐가 새로운 것 같지만 그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효과적인 소비 진작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오히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 정책을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게 경제 정책을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여야 공이 감세와 재정 확대라는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중심으로 많이 하자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재정도 어느 정도 쓰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감세든 하지만은 재정을 더 많이 쓰자는 게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정도의 정책 차이만 가지고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추경을 이야기하려면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추경 이야기 나오니까 유력 대선 주자들도 다 40조, 50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대선 주자 또는 정당은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사실 지금 부자 감세 계속 윤석열 정부 했고 민주당에서도 중산층 감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자 감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추경을 하는 재정 확대를 하면서 재정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23년에 세수 결손도 56조 4천억 났고요.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GDP 3.9%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세수 결손 30조 원이었고요. 재정 수지 적자 92조, GDP 3.9%였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짤 때 재정 수지 적자 2.9%에 맞췄습니다. 한 74조 정도 맞췄는데 이때 가정이 경제 성장률이 2.2%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이미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무려 0.7%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이건 또다시 대규모 세수 결손과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100조 이상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다가 35조든 15조든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 적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맥락에서 세수와 재정 지출, 추경이라는 맥락하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재정 관리를 하면서 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사진을 내놔야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돈도 풀고 재정 적자 늘어나는 것은 나 몰라라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19 때와 달리 대규모 재정을 푼다는 것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4년 GDP 3.9% 재정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확장 재정을 한 겁니다. 감세를 통했던 재정 지출을 통했던.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저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추경을 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런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1년 이후에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이 추세가 15년 동안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반도체마저 지금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들, 우리 관료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부터 생각을 하고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 정치인들이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제시하도록 언론과 국민들이 요구해야만 합니다. 구조적인 정책을 차치하더라도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저는 재정정책, 금융정책의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천천히, 지나치게 작게 금리를 인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확장 금융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하려면은 증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세를 하려면 최소한 윤석열 정부 때 와서 법인세 깎아주고 했던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에 대한 관리라는 아이디어와 같이 추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패키지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수를 더 확장시켜서 확장적인 재정은 아니지만은 스마트한 재정 확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승수를 더 낼 수 있는 재정 지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1인당 2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울산 쪽에 광역 철도망을 만든다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 철도망 만드는 사업하면은 물류라든지 교통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추경을 쓰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건설사들도 거기서 일을 수주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또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추세적인 우리가 경쟁력 약화 때문에 지금부터 취약지역, 취약산업들의 공장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지금 포항에서는 포항제철 공장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특정해서 이 지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자영업부터 또 공장 노동자들 재취업 문제부터 포함해서 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추경들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경들을 하는 것이 스마트한 추경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남권에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송전망 지금 포화 상태에 있고 분산형 송전망 정책으로 가기 위한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추경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혁신 성장, 엔비디아 같은 게 왜 우리나라에 안 나오느냐? 정부가 R&D 투자를 적게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왜 B2C에서는 유니콘이 많이 나오지만 B2B에서 안 나오느냐? 그 차이점은 진입장벽의 문제입니다. 기술 탈취의 문제입니다.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탈취가 많은 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새로운 산업들, 기존 산업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오게 하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의 좋은 인력들이나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오래된 산업 중심으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력들이 지금 같은 경제력 집중 상태에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서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주고 기술 단치 같은 걸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혁신 경제로 가는 길이고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원래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한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가 오직 추경으로만 귀결되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구조적인 개혁들을 눈 감아 버린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